모든 게 어둠에 잠긴 밤. 천둥이 울리고 바다는 분노하며 뒤집혔습니다. 세계 모든 위성이 숨을 죽인 시간. 한국의 작은 눈 하나가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화면. 단 1초의 진실. 그 작은 위성이 찍어온 장면에 한국 관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세상을 뒤집을 장면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세상의 어둠을 뚫고 먼저 진실을 포착하는 나라. 바다와 하늘을 넘어 운명까지 바라보는 나라가 되었죠. 그 한 번의 포착이 동북아의 지도를 한국 중심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한국. 이제는 우주에서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토 차관의 첫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노출? 무슨 작전이 노출됐다는 겁니까? 저는 아직 작전 내용조차 듣지 못했는데 벌써 노출을 운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카모토 총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방위성 장관은 서류를 뒤적이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저는 에드먼드 커비, 58세예요. 국제해양감시 체계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영국 해군에서 22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유럽 안보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잠수함 추적과 위성 감시가 제 전문 분야예요. 그런 제가 새벽 4시에 도쿄 총리 관저 지하로 긴급 소집된 겁니다. 전화를 받은 건 3시간 전이었어요. 런던 호텔 침대에서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30년 경력에서 단 3번밖에 보지 못한 최고 등급 호출이었습니다. 이토 차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장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던 남자였거든요. 그 떨림이 섬뜩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말이에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관저 주변은 달랐죠. 경찰 차량이 3중으로 둘러싸고 있었고 무장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하 3층까지 내려갔고 차가운 형광등만 깜빡이는 복도를 지나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침묵이 저를 덮쳤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일본 안보 최정점의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토 차관, 모리 정보본부장, 타케다 해상자위대 사령관, 그리고 사카모토 총리까지. 이 정도 인물들이 새벽에 모였다는 건 국가급 위기였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스크린에 작전명이 떠올랐습니다. 코드 블랙 마이너스 한국 대응용 여론 전환 작전. 한국? 대체 무슨 일입니까? 타케다 사령관이 설명했죠. 소류급 잠수함을 독도 북서쪽 해역까지 침투시켰고 목적은 한국 정찰 능력 시험과 국내 우익 세력 대상 강경 이미지 과시라는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치쇼였고 독도라는 민감한 지역에 잠수함을 보냈다는 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리스크였죠. 만약 한국에 탐지된다면 미이란 삼각 협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탐지될 가능성은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타케다 사령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소류급은 세계 최고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포착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모리 정보본부장도 거들었어요. 한국은 독자 정찰 위성이 부족하고 미국 위성에 의존합니다. 게다가 현재 동해안 상공은 짙은 구름과 폭우 예상으로 광학 위성은 무용지물이죠. 기술적으로는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정찰 능력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고해상도 SAR 위성 정보는 없었어요. 합성 개구레이더 기술은 미국과 유럽 몇몇 국가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고 1m급 해상도 구현에는 천문학적 예산과 10년 이상 연구가 필요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30년 넘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절대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노출됐다는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카모토 총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 오늘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캐르비 씨를 참관단으로 초청했습니다. 이토 차관이 서류를 밀었고 저는 내려다봤죠. 누리호 4차 발사 국제 참관 초청장. 이 타이밍에 초청장이라니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습니다. 작전 시작 12시간 만에 한국이 저를 부른다는 건 석연치 않았어요. 총리가 말했죠. 캐르비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는 작전을 마무리할 겁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정치쇼의 소품으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한국 기술을 직접 볼 기회이기도 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도쿄 야경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한국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동선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5분 만에 끝났고 짐을 찾는데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공항 곳곳에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업데이트가 멈춰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 밖에서 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대전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계속 관찰했죠. 깨끗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량들,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공장과 연구시설들. 이건 제가 기억하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브리핑 받을 때 들었던 한국은 아직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지금 보이는 광경은 그 말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차는 2시간을 달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 도착했어요.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죠. 거대한 조립동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규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최신 설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우주개발의 심장이었죠. 안내를 받아 조립동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리호의 실물을 마주했습니다. 75m 높이의 거대한 로켓이 천장까지 솟아 있었고 그 옆면에는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로켓 주변을 오가며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확신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항우연 윤세아 연구원이 저를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죠.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3단형 발사체입니다.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장착되어 있고 2단과 3단에도 각각 75톤급과 7톤급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실용위성 4기를 궤도에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일본 H3 로켓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있었어요. 윤세아 연구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탑재물도 함께 올라가요. 관측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그리고 실험용 위성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광학위성이겠지라고 속으로 단정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한국이 고성능 SAR 위성을 개발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고 설령 개발 중이라 해도 실전 배치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견학이 끝나고 숙소로 향하는 길, 저는 오사카에 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계 2세 이민자였고 한국명은 박윤정이었지만 영국으로 건너간 뒤 그레이스 컵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죠. 어머니,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곳 사람들 좀 잘 봐줘.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사람들이야. 저는 일본과 영국의 군사 전문가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말끝이 묘하게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숙소 창밖을 내다보니 대전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연구단지의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따라잡는 나라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주머니 속 암호화폰에서는 일본 방위성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전 진행 중. 한국 측 반응 없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누리호가 발사되고 그 순간 일본 잠수함은 독도 근처 어딘가에서 은밀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75m 높이의 누리호 옆에 서 있던 태극 마크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마크가 묘하게도 저를 쳐다보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대전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자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기상예보를 확인하니 전국이 저기압의 영향권 아래 있었죠. 짙은 구름층이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었고 동해안 쪽은 특히 폭우가 예상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도쿄 회의실에서 들었던 모리 정보본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광학위성은 완전히 무용지물이죠. 일본이 믿고 있던 완벽한 조건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침 8시 항우연 연구원들과 함께 조립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암호화폰이 짧게 진동했고 화면을 확인하니 이토 차관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코드 블랙 작전 개시. 소류급 이동 시작.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죠.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완전히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원했던 바로 그 날씨였어요. 조립동에 들어서자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누리호 주변에는 마지막 점검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윤세아 연구원이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고 통제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마련된 참관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통제실 한쪽에서 갑자기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 연구원들이 특정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SAR 위성 시험 신호입니다. 누군가 외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SAR? 합성 개구 레이더? 한국이 SAR 위성을 올린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동해 해역의 흑백 영상이 떠 있었고 파도 패턴처럼 보이는 이미지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죠. 이 부분 보십시오. 파도 패턴과 다른 미세한 교란이 보입니다. 수중 물체의 웨이크로 추정돼요.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덧붙였어요. 길이 약 100m, 폭 10m 정도로 추정됩니다. 속도는 8노트 정도네요. 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숫자들이 떠올랐죠. 소류급 잠수함 길이 84m, 폭 9.1m, 작전 속도 7노트에서 9노트.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한지호 박사가 전화기를 들고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입니까? 현재 독도 북서쪽 87km 해역에 우리 잠수함이 작전 중입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해당 해역에 우리 잠수함 없다고 합니다. 통제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고 누군가 조용히 물었죠. 그럼 이건 외국 잠수함이라는 건가요? 한지호 박사가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동 경로와 속도를 보면 정찰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직감했죠. 한국의 SAR 위성이 일본 작전을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윤세아 연구원이 제 옆으로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실험용 위성이 바로 SAR 위성이에요. 아직 시험 단계지만 비나 구름이 있어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죠.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레이더 영상에는 색깔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일본이 숨기려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통제실을 나와 복도로 향하며 저는 주머니에서 암호화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려 여러 번 지웠지만 결국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작전 노출 가능성 매우 높음.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봤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국은 우리를 이미 내려다보고 있었고 우리는 한국을 속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통제실로 돌아왔어요. 연구원들은 여전히 화면을 분석하고 있었고 한지호 박사는 상급 기관에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숨이 막혀왔죠. 그게 일본 잠수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방에 나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SAR 영상 속 흐릿한 그림자, 100m 길이의 물체, 팔로트로 움직이는 무언가. 그게 일본 잠수함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죠.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 항우영 건물은 대부분 어두웠지만 위성관제동 3층에만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고 복도 끝 회의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0여 명의 한국 연구진이 모여 있었고 큰 스크린에는 동해 해역 SAR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5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속에서 파도, 해류, 그리고 미세한 교란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시험 위성의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이건 실시간 전장 인식 체계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구간 보십시오. 의도적인 방향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 해류가 아니에요. 다른 연구원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덧붙였죠. 폭 10m, 길이 약 100m 추정. 속도 팔로트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지호 박사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잠수함 행동 패턴과 일치합니다. 해군에 재확인했는데 우리 잠수함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문틈에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소류급 재원이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길이 84m, 폭 9.1m, 작전 속도 7노트에서 9노트. 숫자들이 완벽하게 겹쳐지고 있었죠.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100% 포착되어 있었고 지금 이 방에 있는 누구도 그 의미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나만 빼고 말이죠. 한지호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확도 검증이 필요하지만 일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독도 북서쪽 87km 지점이고 최근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옆에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도 즉시 통보하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드 블랙은 이미 끝난 작전이었죠. 세 번째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걸 파악했고 대응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잠그고 암호화폰을 꺼내들었죠. 손이 떨려 5번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지만 결국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작전 노출됨. 즉시 중단 권고.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지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저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일본의 협력자? 영국의 전문가? 아니면 한국계 어머니를 둔 아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정체성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수시간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위성관제동 회의실에서 한지호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고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청와대로 즉시 전송하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새벽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믿었던 완벽한 은폐 조건 속에서 한국의 눈은 단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모니터 속 바다는 숨쉬는 생명체처럼 일본 잠수함의 흔적을 토해내고 있었고, 제가 평생 지켜온 군사 기밀의 장벽이 한국의 작은 위성 앞에서 무너졌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누리호가 발사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성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한국의 새로운 눈이 세상을 내려다볼 겁니다. 발사 당일 오후, 우리는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대전에서 전라남도 고흥까지 3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제 휴대폰에는 도쿄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어요. 상황 파악 중. 작전 계속 진행.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짙은 안개가 도로를 뒤덮고 있었어요. 참관단 중 누군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이 날씨에 발사가 가능할까요? 윤세아 연구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리호는 악천 후에도 발사 가능하도록 설계됐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하기 20분 전부터 바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서서히 갈라지더니 하늘 한쪽에서 푸른빛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죠. 참관단 모두가 창밖을 내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 외국 전문가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늘조차 한국 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사대 앞 참관석에 자리를 잡았을 때 제 옆자리에 70대로 보이는 한국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태극기를 손에 쥐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늘이 특별하신가 봅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나라가 로켓을 쏘는 날을 보게 될 줄 몰랐네요. 전쟁 때는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제 우주로 간다니. 노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한국인을 보는 시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은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어요. 폐허에서 우주까지 온 70년의 여정이 오늘 이 순간에 집약되어 있었죠. 오후 4시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큰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떠올랐어요. T-60초 자동 시퀀스 시작. 참관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직관했어요.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라 한민족의 존엄을 걸고 쏘아 올리는 화염이라는 걸 말이죠.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30초, 20초, 10초. 모두가 누리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10, 9, 8, 7.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3, 2, 1, 점화. 폭발적인 화염이 발사대를 감싸며 터져나왔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귀청을 찢는 듯한 저음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밤하늘의 칼처럼 구름층을 갈라 올라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일단 분리 성공. 참관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단 점화 성공. 환호성이 더 커졌어요. 페어링 분리 성공.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기 시작했죠. 3단 분리 성공. 완벽했습니다. 모든 단계가 교과서처럼 정확하게 진행됐어요. 저는 손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의지였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노인은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그 눈물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린 게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자존심이, 한 민족의 꿈이 하늘로 올라간 순간이었죠. 통제실에서 최종 확인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실용 위성 사기 정상 분리 확인. SAR 위성 정상 분리 확인. 모든 위성 궤도 안착 성공. 한국 연구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암호화 메시지였죠.
한국이 우리 잠수함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 접촉 요청 받음. 저는 서늘한 깨달음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한국의 새로운 눈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일본의 심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참관석을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발사대는 아직도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로켓이 아니라 한 나라의 부활이었어요. 폭우를 가른 화염은 마치 한국의 70년 하늘 찢고 올라가는 칼날 같았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해 바다 아래 숨어있는 일본 잠수함을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누리호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거인이었죠. 나로 우주센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저는 급히 도쿄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이토 차관의 메시지는 짧고 단호했어요. 즉시 복귀하십시오. 상황 심각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세단이 저를 태우고 곧장 방위성 지하 회의실로 향했어요. 새벽 5시였지만 건물 전체가 불야성이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창백했죠. 저는 지하 3층 회의실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느껴진 건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사카모토 총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방위성 장관은 서류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타케다 해상자위대 사령관은 책상에 고개를 묻고 있었고 모리 정보본부장은 벽에 기댄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회의실 전체가 무너진 성체 같았습니다. 이토 차관이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떠오른 건 한국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식 문서였습니다. 국적 불명 잠수함 독도 인근 해역 포착. 정확한 좌표 및 이동 경로 확보. 즉각 해명 요구. 저는 그 문서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제가 나흘 전 회의실에서 경고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모리 정보본부장이 보고를 시작했죠. 한국이 소류급 잠수함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고 이동 경로까지 시간대별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잠수함의 길이, 폭, 속도까지 정확히 측정했다고 했어요. SAR 위성이 12시간 넘게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모든 데이터가 한국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타케다 사령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세계 최고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자랑하던 소류급이 한국의 위성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일본이 믿었던 기술적 우위, 은밀성에 대한 확신, 한국에 대한 과소평가가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회의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이토 차관이 받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죠. 사카모토 총리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리에 앉았고 다른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서늘하게 가라앉은 표정이었고 양쪽에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자리하고 있었죠. 대통령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대통령이 정확한 좌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북위 37도 14분 32초, 동경 131도 52분 18초, 수심 40m, 속도 8노트. 너무나 정확한 수치들이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죠. 이건 추정이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실시간 추적 데이터였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SAR 위성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세한 파도 교란, 길이 84m의 타원형 그림자, 시간별 이동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소류급 잠수함의 형상과 완벽히 일치하는 데이터였죠. 한국은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전율했어요. 이건 단순한 위성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일본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우리는 당신들을 보고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30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함정을 즉시 철수시키라는 통보였죠. 경고가 아니라 통보라는 단어 선택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요청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하고 있었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 남았어요. 사카모토 총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지만 물을 흘렸고 타케다 사령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방위성 장관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모리 정보본부장은 벽에 이마를 기댄 채 신음했습니다. 사카모토 총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작전을 중단하라. 그 목소리는 패배를 인정하는 소리였습니다. 타케다 사령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철수 명령을 내렸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죠. 끝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지하회의실은 마치 전쟁에서 진 패자들의 재판정 같았어요. 일본의 자존심은 한국의 작은 위성 앞에서 산산조각 났고 그들이 믿었던 기술적 우위는 허상이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였고 일본은 그 사실을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일본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독도 인근 훈련은 사전 조율 미비로 인한 실수였으며 한국 측의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이었죠. 유감이라는 단어가 전부였지만 전 세계 언론은 이를 사실상의 항복으로 해석했습니다. CNN과 BBC는 한국의 SAR 기술을 특집으로 다뤘고 일본 내부는 혼란에 빠졌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일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익 세력은 거리로 나와 정부를 규탄했고 젊은 세대는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을 인정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목소리와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죠. 사카모토 총리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20%대로 붕괴됐고 내각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NHK 시사 프로그램 프로듀서였습니다. 한국 SAR 위성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고 생방송이라고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인터뷰에 응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인터뷰 자제 요청, 신중한 발언 부탁, 정부 입장 고려 필요. 모두 제 입을 막으려는 시도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증인이 아니라 증언자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차가운 조명과 여러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앵커는 긴장한 표우로 앉아 있었고 제작진은 모니터 앞에서 숨죽이고 있었죠. 생방송 시작 신호가 떨어지고 앵커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을 직접 받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리고 일본은 그 기술을 완전히 오판했다고 말했죠. 스튜디오가 정적에 잠겼고 제작진 사이에서 술렁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SAR 위성이 1m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작동하며 일본 잠수함을 완벽히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일본을 앞섰습니다. 분명하게, 주저없이 그 문장을 발음했죠.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영국 전문가가 일본 방위성의 자문위원이 생방송에서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제작진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3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 밤샘 작업으로 완성한 위성, 누리호 발사의 완벽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의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본이 오만했고 한국을 과소평가했으며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죠.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제 휴대폰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문자와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 영국 대사관, 유럽 안보연구소,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거리로 나왔을 때 도쿄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해시태그 커비트루스가 일본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저를 매국노라고 불렀고 진보 언론은 필요한 충격이었다고 평가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타워가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이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일본의 체면을 무너뜨렸고 제 경력에도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죠. 진실은 불편하지만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건 비겁함이라는 걸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과 영국 사이에 서 있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선택한 한 사람의 증언자였습니다. NHK 생방송 이틀 뒤 제 이메일함에는 예상하지 못한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었어요. 동북아 안보혁신 강좌 마이너스 에드먼드 커비 교수 초빙. 한국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강연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저는 오사카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방송을 봤다고 했어요. 잘했다. 내가 드디어 내 피가 가야 할 길을 찾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5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한국을 조국이라 부르지 않았던 제가 이제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어요. 이번엔 참관단이 아니라 초청 교수 자격이었죠.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서울대 교수진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느껴진 건 따뜻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말한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강의실 입구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저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0개가 넘는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기대와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 스스로 우주를 연 강대국이라고 말했죠. 제가 직접 본 누리호의 위용, SAR 위성의 정밀함, 연구원들의 밤샘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강의 중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 편을 들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의 편에 섰을 뿐이죠. 과학은 국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2시간의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은 더 큽니다. 일본에서의 지위, 방위성 자문위원 자리, 유럽 안보연구소에서의 명성, 그 모든 걸 잃었지만 대신 진실을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됐죠. 강의실을 나서며 복도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한국의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도전의 열기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폐허에서 일어나 우주까지 도달했고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을 다시 방문했어요. 윤세아 연구원과 한지호 박사가 반갑게 맞이해줬죠. 우리는 SAR 위성 개발 과정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들의 30년 여정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예산 부족 속에서도 연구를 이어간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성공의 순간을 맞이한 이야기였어요. 한지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케르비 교수님 덕분에 세계가 우리를 다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이미 존재하던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여러분이죠. 저녁에는 한국 대학생들과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미래, 동북아 안보, 우주기술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토론회가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도 용기를 얻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저 하늘 어딘가에는 한국의 SAR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건 로켓이 아니라 한국인의 의지였고 저는 그 의지를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열었고 저는 길을 찾았습니다.